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 기업의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정말 아쉬웠었어요. 예전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나서는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그 어려운 회계를 헤쳐나왔는데 나중에 실무를 들어가서 보니까 재무제표 이런 거였구나. 한번 봤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어디 가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무제표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자, 일단 여기 제가 검색 엔진에다가 전자공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렇게 쳤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일명 속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dart.ffs.or.kr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트 사이트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는 사람들끼리는 전자공시 사이트 내지는 다트 사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기업들의 모든 재무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다만 질문 들어갑니다. 모든 회사를 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 내지는 어떤 정도의 회사여야만 이 안에 재무제표를 검색해 볼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많은 분들이 상장사 뭐 이렇게 답을 하세요. 상장사에 대한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상장사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거래가 되게끔 상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상장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약간 규모가 작은 잔챙이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형태로 두 개의 이 상장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상장사만 검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장사는 무조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사의 경우도 자산 규모가 500억 이상, 직전 연도 매출 규모가 500억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사의 경우도요,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다 재무제표를 이제 공시를 할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제재나 이 불이익이 들어가겠죠. 상장사면요, 여기다 공시 안 했을 때 일단 상장 취소시켜 버려요. 굉장히 이제 센 태클을 주기 때문에 공시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여기에 공시가 안 들어가면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경우는 은행 대출이 막힙니다.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럼 대출도 안 받고 상장도 안 하고 그러면 괜찮은 거냐? 일단 대출을 안 받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법인카드라도 뚫어야 되면, 마통이라도 하나 뚫어야 되면 기본적인 대출은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건 재무제표를 여기다가 올릴 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그리고 손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처럼 보고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발로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쓰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는 검토를 받고 올리게끔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검토고요. 정확한 용어로는 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감사를 수행하는 전문 영역이 저 같은 이제 공인회계사인 거죠. 저 같은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 재무제표 믿어도 좋습니다. 절대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어도 좋습니다. 숫자 맞습니다. 숫자 맞더니 안에 있는 부채가 엄청 많아서 회사 곧 문 닫을 것 같아. 근데 어찌됐건 그 숫자는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감사인들이 의견을 줍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살짝만 믿으십시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의견을 받고 여기다가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부터 검색을 해볼 텐데요. 회사명에다가 제가 강원랜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록해서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뜹니다. 보시면 뭐 대표이사가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뭐 주식시장에서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뭐 기업에 해당한 앞으로의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겠다,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사업보고서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찌됐건 재무제표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앞서 두 가지 목표, 안에서 도박을 했을 때 수익률, 그
그다음 두 번째 투자의 적정성.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해볼 거라서 재무제표를 갖고 접근할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어디 들어가서 보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기간을 한번 전체로 놓고요. 재무제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외부 감사 관련을 클릭하고요. 보시면 감사 보고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클릭하고 검색을 돌려보면 안에서 2008년, 9년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뚝 끊겨서 없어요. 그럼 망한 거냐? 멀쩡하게 잘 굴러가고 있죠. 계속 잘 굴러갑니다. 그럼 도대체 감사 보고서가 왜 공시가 안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케이스라면 앞에 있는 정기 공시를 클릭하시고요. 이때 사업보고서를 같이 클릭해서 검색을 돌려봅니다. 자, 2010년도부터는 9년도까지는 사업보고서 하나, 감사보고서 하나가 각각 보고가 됐었지만 2010년도부터는 사업보고서를 보고해야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는 사업보고서라고 하는 걸 같이 보고하거든요. 그런 회사의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안에 포함해서 보고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도 이후부터는 죄다 사업보고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보고서 안에 쫓아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감사보고서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최근 거 21년 3월 23일 날 접수가 돼서 재무제표가 올라와 있고요. 21년 3월에 올라와 있는 재무제표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보고의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니까 결국은 20년도 1년치에 해당하는 모든 재무 정보가 이때 보고가 되어 있겠지요. 해서 사업보고서 열어봅니다. 사업보고서 열었더니 안에서 이제 사업보고서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 첨부문서에 들어가서 첨부문서 안에 감사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를 지금부터 들어가서 보실 거고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네요. 어쨌건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감사보고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쭉 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의견들을 볼 텐데 최종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회사는 적정하게 잘 재무제표의 숫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썼을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결국은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쓰여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재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닥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론은 딱 이거예요. 감사 의견에 근거해서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렇게 수행을 했고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에 보시면 여기 공정하게 잘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 의견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구나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재무제표는 어디 가서 볼 수 있겠냐 해서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강원랜드의 본격적인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재무상태표부터 볼 겁니다. 우리 앞에서 주식회사 컵밥 회사라고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봤었고요. 그때는 기억해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영역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고 그렇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자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펼쳐서 보여줬죠. 즉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형식인데 이걸 보고식으로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양쪽으로 놓기가 뭔가 무리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보고식은요 일렬로 쭉 배열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형태로 쭉 일렬로 보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특징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가 하면 유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2023기에 해당하는 게 기간으로 따지면 20년 12월 31일 현재 값이고요. 옆에 보시면 22기가 19년 12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단기라고 하는 게 보고가 되어 있고 옆에 나란히 비교식으로 전기라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가 뭐고 전기가 뭐냐? 아주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 드리자면 올해 거고요. 작년 겁니다. 뭔가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들이 보고 판단한다라고 할 때 올해 것만 가지고는 이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가늠하기 좀 어렵겠죠. 많이 번 건 알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번 거냐? 잘 튼튼한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려면 최소한 작년도에 해당하는 재무 정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는 이렇게 작년도와 올해를 나란히 비교하게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놓지 못하고요. 일렬로 쭉 배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만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삐약삐약 초보 단계에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의 자산 총계가 얼마인지를 한번 먼저 보시면 자산 총계 얼마로 들어가 있죠? 당최 이런 숫자를 읽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단위가 어디냐라고 하면 원 단위예요. 이것도 참 그런 게 물론 삼성전자는 500조가 넘어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500조 가까이 되니까 100만 단위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강원랜드는 어찌됐건 원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일시백천해갖고 꾸준히 세어보시면요. 3조 6천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산 규모가 현재 지금 3조 6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부채 쭉 얼마인지만 가서 총계만 보실 겁니다. 부채 총계가 얼마로 기록되냐면 3,900억. 그러니까 자산 총계 3조 6천억에서 부채 총계가 3,900억이면 대략 한 10% 조금 남짓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느낌 팍 보셔도요. 부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하는 거를 단순 구조만 가지고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자본에 해당하는 총계가 3조 2천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 큰 골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겠고요. 재무제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정도에다가 우리가 이따가 목표, 우리끼리의 목표 두 가지, 첫 번째는 안에서 승률, 두 번째는 투자 적정성, 그거를 판단할 때는 제가 해당 재무제표를 좀 다듬어서 왔어요.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분석해서 보기 쉽게끔 구성을 해왔으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실 거고요. 일단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한 번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내려가서 보시면 자, 재무제표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수반 때 배울 때는 손익계산서였는데 얘는 포괄이래요. 그렇죠.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포괄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둘의 차이가 뭔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건 일단 머릿속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으시면 좋겠고,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의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년 기준으로는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고요. 그걸 옆에서는 비교식으로 단기는 올해, 정기는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셔도요. 수익하면 느낌 파고 오시죠? 가로 열고 매출액 같은 내용이라는 건데 안에 보시면 작년에요. 1조 5천억. 쉽게 말하면 2019년, 2020년 2020년도에 4,700억 30%로 깔아앉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코로나의 초유의 사태를 겪은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창립 이래로 한 21년 정도 창립한 지가 됐는데 한 번도 적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회사인데 코로나 사태로 여기 19년도에 매출액이 4천억으로 30%밖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70%가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자를 보고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매출액 안에 조금 이따 손익계산서 구조 보실 겁니다.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의 총이익, 그리고 안에 또 판매비용,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 로마자만 따라가서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영업의 이익, 수익, 비용,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큰 것만 보실게요. 법인세 내고요. 그리고 단계 순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매년 3천억, 4천억 가까이의 이익을 내왔던 회사인데 초유의 사태로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2,78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어쨌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재무제표가 있느냐라고 내려가 보시면요. 자본의 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의 변동표.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자본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네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 속된 말로 뭐라고 했죠? 종잣돈.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 요거 배웠죠? 이익잉여금. 해서 벌어서 쌓아놓은 거, 벌어서 축적해 놓은 형태를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머지 또 회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형태의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자본의 총계가 얼마인지, 그 안에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해당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의 보고서가 바로 자본 변동표다라고 하는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결국 자본 변동표는 물론 모든 정보 이용자가 이걸 보고 여러 가지 또 판단도 하겠지만 결국은 누굴 주체로 해서 만든 거다?
그렇죠. 주주를 주체로 만든 거죠. 주주 입장에서 주주의 몫인 자본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의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 밑에 거 보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질문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 메가스터디가 주가에 항상 지금 한참 이 상승세로 달리고 있어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가 메가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몸담고 있는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아무리 회계사라서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메가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메가 스터디에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열심히 강의를 해서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게 결국은 주주로서의 나의 가치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결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가 단기 순이익으로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다. 그럼 질문 들어가요. 단기 순이익 100억 벌었다라고 하면 메가가 캐시로 현금으로 100억을 지금 남겼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가 얘기하는 단기 순이익은요. 돈 들어오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즉 바꿔 얘기하면 회계가 생각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산출이 되는데 우리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회계가 생각하는 수익은 꼭 돈이 들어와야 수익인 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해서 회계가 생각하는 비용은 꼭 지금 당장 돈이 나가야 비용인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꼭 돈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회계가 생각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캐시가 얼마가 남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뭐 됐고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갈 거냐 망할 거냐라고 하는 갈림길은 결국 어디서 결정돼요? 돈에서 결정되죠.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주 쉽게는 만약에 내가 메가스터디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메가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성인 교육 사업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을 통해서 버는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돈을 찍고 있느냐 그중에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얼마가 남느냐 이 투자 여력을 가지고 또 메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의 돈 돌아가는 박자가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냐면 바로 이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가요. 나중에 회계 공부해 보시면 제일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이 볼멘 소리를 하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현금 흐름표이기 때문에 바꿔 생각해 보면 분식 회계라고 하는 걸 해서 뭔가 지 맘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현금 흐름표예요. 제 맘대로 좀 바꾸려고 해도요. 결국 모든 티가 현금 흐름표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눈에 봤을 때는 몇 개의 왁구를 맞춰보면 아 이거 분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의 의심사유들을 잡아낼 수 있는 하나의 뭐라면 툴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제 현금 흐름표기도 합니다. 어쨌건 현금 흐름표는 뭐 하자는 것이냐면 회계상에서 생각하는 수익과 비용 됐고 돈이 얼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현금 흐름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회계가 얘기하는 모든 원리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현금 흐름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제표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까지 4개의 표 형태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주석 갑니다. 주석. 여기 주석이라고 쓰여 있죠. 자, 주석도 지금부터 정확하게 주석을 설명을 드리자면 주석은 뭐 하자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모든 표들은 죄다 다 이렇게 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보시는 주석에 해당하는 건 표 형태가 아니라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따라서 내려가 봐도요. 주석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표로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 표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들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골격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주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요. 찬찬히 주석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지 표에서만 보여주는 내용보다는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훨씬 풍부하거든요. 주석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바꿔 얘기하면 저 주석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것들을 채워넣느라 제 동료 회계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업에서 이탈해서 회계법인을 사직하고 다른 길들로 많이 빠져나왔죠. 어쨌건 이게 이제 회계사들한테 굉장히 고역인데,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에 해당하는 실체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주석들의 내용들도 재무제표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 총 5개의 영역을 재무제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해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을 보시면 되겠고, 해서 쭉 재무제표를 열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호흡해가며 읽어가며 따져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미리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강원랜드의 이 손익계산서부터 들어가서 보실 건데요. 적어도 강원랜드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의 전문 용어의 명칭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딱 그 정도, 아주 많이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 흐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갑니다. 손익계산서를 지금부터 들어가서 보실 텐데, 우리의 첫 번째 미션,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하면 회사가 얼마 따고 내가 얼마 딸 것이냐. 그럼 그게 재무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1년 동안 강원랜드가 딴 돈과 그 다음에 실제 고객이 받아간 돈, 따가지고서 지가 가져간 돈의 비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거 재무안에 들여다보면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들어가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해서 기본적인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이 산출되는 구조로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기업의 수익이라고 하면 매출액부터 출발합니다. 기업의 수익은 가장 정통적인 명칭으로는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으로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합계가 생기고요. 매출 총익이라고 하는 중간합계가 생깁니다. 다만 이때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때 다시 한번 중간합계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런 걸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빵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러면 뭔가 비용이 들어갈 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 공정 과정, 말 그대로 빵을 다이렉트로 생산하는 데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걸 팔기 위한 판매 관리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누어서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매출의 원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빵을 팔기 위한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비용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될까요? 그래서 뭔가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이 비용의 기능에 따라서, 다시요, 뭐라고요? 기능에 따라서 비용을 두 가지로 쪼개는 거죠. 공장에서의 기능과,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본사나 판매 관리를 하는 형태에서의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 결국은 만들어 갖고 파는 게 전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파느라 비용 들어간 것과 만드느라 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두 개의 기능을 쪼개서 비용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가 하면 어찌됐건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중간합계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이 인식 요건으로서 갖춰 있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빼니까 얘가 나오는 건데, 얘를 뭐라고 명명하기 어려우니까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의 판매비와 관리를 빼니까 뭐라고 명명하기 어려우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중간 합계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업이 이렇게 영업활동을 해가지고서 이익을 뽑기도 하지만 영업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을 왕창 벌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강원랜드가 조금 이따 보시면요, 회사가요 거의 1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단기 예금으로 박아놓고 있어요. 1조요. 1000억도 아니고 1조. 그러면 상조 생각해 보세요. 1조 원에 해당하는 것을 은행에 어떤 적금 상품에다가 박아놨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을 1%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자율 1%.
천억의 1%라고 하면 얼마죠? 10억이고요. 1조의 1%면 100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10만 원 넣었을 때 1%라고 하면 정말 조적지열이겠지만 1조의 1%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온랜드 입장에서는요. 갖고 있는 자금, 현금 엄청 많아요. 캐시 장사니까. 그래서 그 현금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할 거고요. 그 해당하는 이자의 수익은 질문 들어갑니다. 영업과 관련된 손익인 건가요? 영업과 무관한 다른 손익인 건가요? 영업과 무관한 다른 손익이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 외의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행여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빠진코 기계가 낡았어요. 낡아서 이 기계를 팔아치워. 근데 내가 지금 장부안에 내가 회계상의 장부상으로는 이 빠진코 기계가 예를 들면 1억짜리래요. 근데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8천만 원에 팔아치워요. 1억짜리를 8천에 팔아치웠다. 손해봤죠?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만큼의 나의 손해는요. 질문 들어갑니다. 영업과 관련된 건가요? 영업 외에 무관한 건가요? 영업 외에 무관한 거예요. 빠진코 기계인데 라고 하시면 곤란한 게요. 얘는 기계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얘는 빠진코를 돌려서 도박을 시키는 회사인 거지 기계를 파는 걸 주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의 뭔가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보고가 될 거고요. 중간 합계 들어갑니다. 세금 내기 직전 단계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세금 냅니다. 법인세 비용. 그러고 나면 단계 순이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이렇게 중간 합계들을 구성합니다. 이 내용 안에서요. 제가 중간 합계를 빼버릴게요. 빼버리면 수익에 해당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업과 관련된 수익은 매출액. 영업 외의 수익은 영업 외 수익. 될까요? 구분 딱 되죠? 영업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매출액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요? 제가 봤더니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에 재무제표를 들어가 봤더니 주식회사 네이버는 매출액이라 하지 않고 영업수익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렇죠. 보통 매출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칭인 건데 네이버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애매해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광고 수입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뭘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 원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사가 매출액이다,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얼마다라는 형태의 구조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회사는 이래도 되고 어떤 회사는 이래도 되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는요. 그런 순서와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순서와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기본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역이에요. 차라리 FM대로 딱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배울 때도 쉽고 읽고 해석할 때도 쉬울 텐데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약간 네 맘대로 해. 내가 그 정도는 관용적으로 봐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도대체 같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야? 영업수익과 매출액은 또 왜 다른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회계를 조금 진입장벽도 높고 넘사벽이라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강사 몫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게 같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왜 얘가 관용적으로 조금 넓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잡아드리면 다듬어만 드리면 여러분들 그닥 어렵지 않게 헤매지 않고 쭉 대로를 걸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자, 어쨌건 기본적으로 이 해당 우리 강원랜드 안에서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영업 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수익으로 존재한다는 것.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 비용은요.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매출 원가. 그런가 하면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그런가 하면 영업 외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세금 뜯기죠. 법인세 비용에서 크게 비용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영업 외의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지금부터 강원랜드 갑니다. 자, 보시면 로마자로 쭉 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단위는 제가 좀 다듬어 왔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원시 재무제표는 원 단위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 날새죠. 100만 단위부터 끊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매출액에 해당하는 거 1조 5천억. 선생님요, 19년도인데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승률로 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년도는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쉽게 말하면 이 고수들도 등장하시고 하수도 등장하는 이 잡스럽게 등장했던 매스 카지노의 상태에서의 기본 승률, 어차피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수는 아니잖아요. 도박을 그렇게 잘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겠고 가서 열심히 던져보셔야겠죠. 우리가 일단 하수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매스 카지노에서의 형태에서의 승률을 확인해 보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19년도에 해당하는 손익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조금 이따 비교해서 20년도 거랑 또 비교해 볼 거거든요. 그때는 좀 재밌는 또 요소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19년 손익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매출액 갑니다. 작년도에 이제 18년 기준으로 1조 4천, 그 다음 19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고요. 원가가 7,300억, 그래서 매출의 총이익은 7,800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때 판매 관리 활동으로 2천억. 솔직히 얘기해서 강원랜드에서 판매 관리 활동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도박하러 오세요 라고 광고를 할까요? 그것도 이제 살살 해야죠. 전 국민을 도박의 도가니탕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살살 하겠죠. 그래서 많은 광고비를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등등.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기타의 수익과 기타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과 같은 걸 거다. 그렇고 금융의 수익과 금융의 원가라고 하는 거는요. 금융원만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금융의 수익, 바꿔 얘기하면 이자의 수익입니다. 금융의 원가, 바꿔 얘기하면 이자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이자의 수익이 많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조 원 가까이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에다가 단기로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단위로 따져보시면 830억이거든요. 이자로만 830억이에요. 훌륭합니다. 다른 기업은 100억 내려고 정말 용을 쓰고 구르고 앞구르고 뒷구르고 옆차기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자만 830억이 들어오는 회사예요. 뭐 됐고. 자,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으로 4,890억. 자, 세금 뜯깁니다. 1,540억. 정말 국가가 빨대를 꽂았죠. 그러고 나면 단계 순이익으로 3,350억.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어떻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 있으려면 물론 첫 번째 목적이 그건 아니지만 이왕 손익계산서를 봤으니까 뭔가 비교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시켜볼게요. 일반 회사가 매출액을 100억을 찍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매출의 원가가 얼마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이익이 얼마나 찍혀 나올까요? 대한민국 모든 산업 평균. 평균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대한민국의 전 산업의 평균 값으로만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요. 매출액이 100억이었을 때 원가가 8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매출의 총이익은 2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한 10억 가까이 뜯기고요. 영업이익으로 100억이었을 때 5억 정도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쭉 더할 거 뺄 거 빼고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으로 얼마 나오느냐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통계 자료로 내뿜는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억이었을 때 당기순이익으로는 대략 한 3억 정도가 나옵니다. 비율로는 3%. 자, 이제 그러한 비교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강원랜드를 비교해 보시면요. 자, 매출액 대비 매출의 총이익이요. 한 51%. 일반 회사가 한 20%일 때 강원랜드 51% 나와요. 이것만 갖고도 어마무시한데 또 내려가서 영업이익일 때요. 일반 회사 5%, 강원랜드 33%, 6배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일반 회사가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으로 3% 찍어낼 때 강원랜드 22% 해서 7배 가까운 수익률을 찍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요. 강원랜드 안에서 과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1조 5천억을 벌었는데 3,300억이려면 1조 2천억을 썼다는 거거든요. 물론 세금으로 1조 1,500억이 나갔으니까 둘의 갭 차이 대략 한 1조 가까이는 비용으로 썼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세금 내는 거 빼고 그렇게 많이 들 내용이 있을까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주석에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가져온 내용들은 주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안에서 이 도박의 승률을 따져보는 거지만 이왕 손익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다음에 강원랜드라면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주석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도 주석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유의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강원랜드는 내국인의 출입이 유일하게 허락되어 있는 카지노입니다.
그 다음 회사는 98년도에 처음 개장을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도대체 일반 사기업에게 왜 이런 독점권을 내줬을까요?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지방에 위치해 있고요. 당시에는 석탄 산업이 한참 호황이다가 이제 정말 사양 산업으로 깔아앉다 보니까 정선 지역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까지 결국은 국가가 끌어안아야 될 되게 골치 아픈 숙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 누군가가 손을 든 거예요. 야, 내가 거기다가 카지노 한번 열어볼게. 관광 개발을 한번 시켜볼게. 적어도 이 산수갑산, 강원도의 물 좋고 공기 좋은 건 모두가 아는 내용이니까 거기다가 내가 리조트도 짓고 그 다음에 카지노도 지어가지고 관광 산업을 한번 육성시켜볼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개선이 되고 개발도 좀 되지 않겠느냐. 국가가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일부 자금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이 안에 들어와서 일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강원랜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정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약간 뭐랄까 언밸런스죠. 굉장히 이 악한 산업이잖아요.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절대 정신이 멀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없어져야 될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건 거기서 수익성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을 뜯어갑니다. 관광지는 개발 내지는 안에서 여러 가지 산업 개발 등등의 자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벌면 버는 것만큼을 국가가 뜯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 약정으로 10년간만 98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한시적으로 카지노 허가권을 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도 혹은 그 강원랜드를 처음 시작했던 개발자들도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 줄을 몰랐던 거죠. 조금 이따 가서 분석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아주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매년 4천억씩 이익을 냅니다. 국가한테 다 뜯기고도 4천억이에요. 이거 국가한테 안 뜯기고 제가 역산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9천억 가까이 이익을 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산출해서 내다 보니까 결국 강원랜드 입장에서 야 우리 10년 더 할게. 대신 더 드릴게. 더 줄게. 국가한테 더 많이 뜯길 수 있어. 라고 해서 10년 연장. 그리고 또다시 10년 연장해서 최근에 또다시 20년도 3월인가 다시 한번 10년 연장하는 형태의 조건이 지금 확실히 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결국 강원랜드는 국가한테 뜯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국가와 약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한테 헌납이 돼야 되는지가 우발 채무 내지는 약정 사안이라고 해서 주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석은 꼭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뿐만 아니라도 정보 이용자가 이걸 알고 의사결정을 하면 훨씬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을 주석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에서 제가 긁어온 내용인데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8번부터 보실까요? 폐광지역 개발법 특례에 따라서 카지노 등 납부 대상 사업에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의 얼마를 25%의 금액을 폐광지역 개발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벌었다 하면 정산해서 25%는 줘야 돼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개발금으로. 자, 그런가 하면 관광지는 개발금. 30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지는 개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가 아니에요. 개별 소비세. 매출액의 4% 범위 안에서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되고요. 다가 아닙니다.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이라고 해서 매출액의 0.35% 범위 내에서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으로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도합 합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걸 일명 시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존재 자체가 죄악이야. 너는 무조건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해. 네가 이만큼 버는 것 자체가 죄악이야. 굉장히 좀 이렇게 언밸런스한 내용이죠.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39% 대략 40%를 죄악세로 뜯어갑니다. 이렇게 뜯어갔으니까 법인세는 안 뜯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법인세 보셨죠? 1,500억 뜯어가는 거. 결국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의 꼬박꼬박 22%까지를 법인세라고 다 뜯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한테 뜯기는 게 40%, 22%니까 60%는 사실 국가한테 뜯기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떨어져 나왔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한 22% 정도 떨어져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럼 80% 중에 실질적으로 국가한테 뜯기는 게 얼마다? 60%가 뜯기는 거라 실제 강원랜드의 순비용은 순수하게 사업을 위해 굴러가는 비용 어느 정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매출액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익성을 다뤘다라고 하면 80% 이상이 남는
구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강원랜드를 투자하면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주석 안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건 손익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봤던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회사가 안에서 강원랜드가 도박을 꾼들과 함께 한다면 회사가 얼마 따고 도박꾼들이 얼마를 딸 것인가. 자, 강원랜드 안에 수익을 봤더니요. 쭉 내용이 1조 5천억, 19년도 전체에 1조 5천억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찍어냈는데 그것들이 두 개의 수익 모델로 두 개로 나뉩니다.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익과 그 다음 용역, 몸으로 땜빵하는 거죠. 뭔가 몸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는 수익 두 가지로 포션이 나누어지고요. 첫 번째 물건 팔아서 내는 수익을 고급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뭘 얘네가 재화를 팔 거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워터월드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튜브도 팔아야 되고요. 수영복도 팔아야 되고요. 등등등 이런 거 팔면서 수익 정말 잔챙이긴 하지만 어쨌건 벌어들이고요. 호텔 안에서도 어찌됐건 재화의 판매, 식음료를 판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수익은 거의 작긴 합니다. 전체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매출 규모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169억이니까 거의 10% 남짓이죠. 굉장히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판매가 있고요. 자, 용역 갑니다. 용역 안에서 대부분의 매출액이 어디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카지노. 그래서 1조 5천억 중에 1조 3천억이 카지노의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율로 따져 나누어 보시면 거의 89%에 육박하는 90% 가까이가 바로 이 전체 매출액이 카지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하면 카지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잡스러운 사업이 딸려져 있기는 하지만 자, 어쨌건 1조 3천억에 해당하는 카지노 매출액이 지금 벌어지는데 결국 카지노 매출액이 뭘 거냐라고 해서 따져보시면요. 자, 딜러와 그 다음에 도박꾼이 같이 도박을 해요. 그럼 이때 딜러가 딸 수 있고 고객이 딸 수도 있겠죠. 그럼 딜러가 딴 부분이 뭐가 돼요? 강원랜드 매출액이 되겠죠. 카지노로 인한 매출액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도박꾼이 딴 건 뭐가 돼야 될까요?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도박꾼이 딴 거. 이럴 수 있어요. 10만 원을 내고 도박을 했는데 고객이 다 잃었어요. 그러면 그게 회사 입장에서의 매출액이 10만 원. 자, 근데 10만 원을 내고 도박을 했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 중에서 3만 원을 땄어요. 10만 원에 해당하는 걸 냈는데 3만 원을 땄다라고 하면 회사가 7만 원 따고 예를 들어 고객이 3만 원을 땄다. 이런 구조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매출액을 10만 원, 3만 원 차감한 7만 원만 인식할 거냐 아니면 10은 10대로, 3은 3대로 인식할 거냐. 결론은 10은 10대로, 3은 3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러가 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그 다음 고객이 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매출의 원가라는 영역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강원랜드 와서 도박을 했는데 꾼들이 잃고 간 금액이 회사가 딴 금액이 될 거고요. 그게 얼마였다? 1조 3천억. 될까요? 아까 재무제표에서 확인했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고객이 딴 금액이 얼마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재무 안에서 들어가서 보실 거면요. 주석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게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영업과 관련된 손익으로 그 두 개가 딱딱 포션이 나누어서 기능별로 각각 비용을 구분을 해놨지만 손익계산서 안에서는 당최 매출원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는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주석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 29번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해서 비용들이 분석되어 있는 내용들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상품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동들 혹은 제품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동들인 거고요. 대부분이 원재료인 걸 봐서는 식음료를 팔았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일반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하고 여기는 매출 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카지노를 통해서 고객한테 고객이 땄을 때 주는 금액은 관리비예요,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라고. 그래서 매출원가를 쭉 포션을 봤더니 일단 급여 아닐 거고요. 고객한테 급여를 줄 건 아닐 거고 퇴직급여 아닐 것이고 복리후생비, 고객의 복리를 위해서 주는 건 아닐 것이고 감가상각비, 아직 개념을 배우진 않았지만 가치의 감소분을 상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한테 주는 비용은 아니에요. 넘어가서 지급의 수수료겠냐? 뭔가 수수료 쪽으로 주는 건 아니죠. 고정 비율 몇 % 이건 아닐 거고요. 광고 선전비 당연히 아니고요. 세금과 공과 세금 뜯기는 거 아닐 거고요. 소모품비, 수소 강열비 아닐 거라서 결국은 많이 생각해줘도 고객이 맥시멈으로 가져간다 해도 얼마일 것이다?
갑자기 숫자 확 튀고 들어가는 2,600억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는 2,600억 전체가 고객이 받아가는 돈일 거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맥시멈 정말 이 회사를 좋게 봐서 본다 하더라도 고객이 받아가는 건 얼마일 것이다? 2,600억일 것이다. 해서 해당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카지노 매출액이 1조 3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고객의 매출로 잡혀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2,600억. 비율로 따져보면 13대 2 정도 되고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포션은 비율로 따져봤을 때 얼마다? 13% 정도. 13,000원 정도를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재무적인 숫자상으로만은. 아시겠죠?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재무제표를 뭔가 들여다 본다라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훨씬 재무가 좀 더 쉽고 편하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재밌는 건 아까 제가 22기라고 하면 2019년도의 손익이고요. 23기라고 하면 20년도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의 손익입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따져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게 재밌는 분포인 게요. 코로나 전에 1조 5천억의 매출이었던 것이 코로나 후에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찍어요.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면 거의 30%, 즉 70%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고객들이 받아가는 금액, 우리 아까 카지노 했을 때 딜러가 딴 금액하고 고객이 딴 금액하고 두 개의 비율을 보시면 13대 2 정도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여전히 매출액이 30% 급감한 것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13대 2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해봤더니요. 여기 안에 가서 보시면 얼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제조 원가 안에 1,5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카지노 매출액이 4천억, 이번에는 이제 4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기타로 잡히는 게 얼마다? 1,500억. 그래서 승률로 따지면 8대 3. 아까 13대 2여서 지금 8대 3으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뭘로 분석할 거냐라고 보시면 원래는 강원랜드라고 하면 이 카지노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잔챙이 회사인 거죠. 해외의 마카오나 이런 어떤 큰 굵직굵직한 카지노 회사들에 비해 봤을 때는 잔챙이 회사라서 아까 제가 프리미엄 카지노와 매스 카지노를 두 개를 놓고 분석해보면 강원랜드는 매스 카지노에 훨씬 가까웠다가 지금처럼 코로나의 어떤 영업 제한이라든지 뭔가 이 사회적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가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가서 한번 돈 한번 넣어보고 해볼래 라고 하는 잔챙이들은 아무래도 많이 출몰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서 도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절실함이 있다는 건 직업정신이 조금 발휘가 돼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고수들만의 리그가 형성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훨씬 승률로만 따지면 높았던 거죠. 이게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카더라가 아니라 저는 재무적으로만 갖고 봅니다. 재무적으로만 가지고 봤더니 매출액은 급감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고객들이 받아가는 금액 자체는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맨 처음에 생각했던 기계의 승률 있죠. 기계가 51대 49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계의 승률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고수들 하수들이나 돈을 계속 빠뜨리지 고수들은 어느 정도의 기계의 원리라든지 어떤 로직들을 조금 파악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 20년대에 강원랜드는 고수들의 리그가 형성됐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조심스럽게 점을 쳐봅니다. 뭐 웃자고 잠깐 들여다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목적, 투자 의사결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주가가 적정이다 아니다 투자를 해라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재물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실 텐데 일단 기본적인 적정 주가 원래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강원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안에서 18년도와 19년도 자산의 총계, 부채, 자본 각각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큰 골격만 가지고 따져보면 회사가 19년도에 자산 총계 4조 4천억 부채 7천억, 자본 총계가 3조 7천억 해서 결국 전체 자산의 규모가 4조 4천억짜리 회사였던 거고요. 매년 어느 정도씩이 올라가냐면 2천억 가까이가 증가했던 자산 자체가 2천억씩 증가했던 회사입니다. 우리 아까 컵밥 사업할 때
매년 500만 원이 늘어났다면 결국 자본에 해당하는 게 500만 원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내용 안에서는요. 부채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변화가 그닥 크지 않고요. 대부분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뭐가 는 거다? 자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처음 회사는요. 강원랜드가 99년도에 첫 재물을 보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2천억 갖고 시작했던 회사예요. 물론 처음에 투자 금액이 500억 정도 갖고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얘네가 벌어들인 금액이 98년도 하반기에 시작했던 회사인데 99년도 재물을 보고할 시점에는 벌써 자산의 규모가 2,300억으로 500억에서 시작했다가 거의 1,800억이 늘어났던 형태로 바꿔 얘기하면 출발하자부터 대박이었던 회사인 거죠. 출발하자부터. 자, 어쨌건 2,300억에 시작했던 회사인데 매년 2,000억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익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4천억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4천억 중에 반은 배당을 해서 가져갑니다. 2천억을 배당에 가져가고요. 나머지 2천억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보고되는 내용만 가지고 따져보면 매년 4천억 번 거 중에 2천억 배당해서 주주가 뽑아가고 나머지 2천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년 2천억씩 회사가 규모를 불려왔던 거고요. 그 불려왔던 규모가 한 20년 됐고요. 그래서 4조 2천억에 해당하는 등치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회사는요. 꾸준히 2천억씩 벌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2천억씩. 사실은 4천억씩. 근데 주주한테 꾸준히 2천억씩을 배당을 해주고도 2천억씩 자기의 몸의 등치를 키워갔다는 거니까 아시죠? 어느 한 해에 2천억을 찍는 거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20년간 찍었다? 이건 정말 인정해주고도 남을 정말 훌륭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타 회사에 비해서 뭐 10배 가까운 수익성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회사가 국가로부터 제약세라고 해서 거의 60% 가까이를 뜯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안에 있는 재무 구조만 가지고 분석해봐도 굉장히 탄탄하면서 매년 2천억씩에 해당하는 지등치값들을 계속 키워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만 회사가 맨 처음 설립했을 때 공공부문의 지분이 51%, 즉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업이 51%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9%를 일반 사기업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비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지분 중에서 일반 주주가 49%, 나머지가 죄다 다 공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가 돈이 겁나 많거든요. 1조 원 이상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만. 그런데 어디도 투자하지 않아요. 공기업 입장에서는 괜히 카지노 사업을 육성시켜가지고 키워봤자 얘는 사행산업인데 얘가 많이 커봤자 국민들한테 좋을 게 없는 거잖아요. 강원도 지역개발에나 힘을 쓰는 거지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얘는 없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 카지노 사업 자체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뭔가 딴 거에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공기업이 보수적이죠. 굳이 투자해가지고 말아먹느니 쥐고만 있어도 아까 이자가 800억씩 생기니까 회사가 계속해서 돈만 주고 있는 형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광해 방지 사업단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석탄 합리화 사업단이라고 하는 걸로 출발해서 갖고 있던 게 광해 방지 사업단이라고 해서 명칭만 바꿨고요. 결국 공사가 이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공사가 손에 쥐고 있는데 어쨌건 36% 정도 손에 쥐고 있고 나머지 민간 주주가 거의 49%를 쥐고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자본에 해당하는 내용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납입 자본에 2,3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재무적 관점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납입 자본 중에 우리가 자본금은 배웠어요. 자본금은 아까 우리가 고급지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주주가 투자해놓은 종잣돈. 그러니까 주주가 주머니를 털어서 투자해놓은 종잣돈이 지금 1,000억 정도 있고요. 그 밑에 납입자본이라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죠. 삼성전자. 제가 오늘 삼성전자 아까 강의하기 전에 직전 주가를 봤더니 8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주주임을 나타내는 이 주주의 권리증이라고 하는 주권 안에는 이 액면상에 이 주식의 권리 가치가 얼마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여기 얼마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무 없어 보여. 10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명박 시절 이전에는, 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주권을 발행할 때 액면에 표시돼야 되는 최소한의 액면 금액을 5,000원으로 규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절대 5,000원 이하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이 주식 세계를 아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기업의 세계를 아는 분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쉽게는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게끔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상법을 개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법무사비만 100만 원 넘게 들기 때문에 100원 갖고 회사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하게끔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0으로도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걸 무액면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가능하고 어쨌건 회사가 원하는 만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삼성전자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처음에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주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당 막 주가가 20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 주식 좋은 건 알겠고 대한민국이 망해도 삼성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사고는 싶은데 한 주당 200. 넘사벽. 저도 그 공감해요. 제가 3일의 개법인에서 기업 강의라고 돌아다닐 때 한참 강의를 하다가 막 열정과 정열을 다 뽑아서 길을 다 뽑아가면서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하루 본사에서 쉬는 날, 물론 쉬는 건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강의를 안 하면 우린 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낮술을 마시면서 회계사들이 너무 이제 고된 노동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이제 닭갈비와 함께 이 소맥을 마시면서 그때 이제 3, 4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무슨 기업에 가서 강의해봤니? 그때 뭘 했니? 등등. 그때 이제 한 이 회계사가 야, 삼성 주가가 심상치 않더라.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이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 우리가 지금 강의를 다닐 게 아니라 삼성 주식을 사야 해.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망해도 삼성은 안 망할 것 같대요. 당신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가 꼭 그 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삼성 주식을 사서 팔지 않더라도 자식을 물려주겠대. 그래서 정말 갖고 있는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주가가 뭐 150, 200 정도 하던 시절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그분은 자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사 모으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700선까지 무너졌을 때 삼성전자의 한 주당 주가가 7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닭갈비 먹으면서 소맥 먹으면서 이거 사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음날 강의에 끌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잊어버리고 뭐해서 잊어버리고 어느 날 정신없이 강의를 돌리면서 기업 강의를 한참 하다 보니까 3달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150만 원을 뛰더라고요. 그래도 사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났더니 200으로 뛰더라고요. 어쨌건 사야 되는데라고 마음만 먹고는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 비쌌거든요. 당시 회계사 월급으로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밀이지만 당시 회계사 월급으로 몇 주나 사겠어요.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투자하기에는 주식 자체가 너무 헤비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50분의 1로 쪼개요. 그럼 이제 한 주가 얼마가 되냐면 100원이 되죠. 그래서 죽은 이건희 회장이 저승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의 이 비루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액면에 1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러한 주식의 주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한 주당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될까요? 100원이요? 그럼 너나 없이 사시오. 그럼 저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100원 주고 삼성전자 주식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큼 팔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83,000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판매한다라고 할 때 그보다 조금 낮게 그럼 제가 그냥 쉽게 환산하기 쉽게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액면에 쓰여 있는 건 분명히 100원짜리예요. 그럼 이 100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삼성전자 한 주당 주식 1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여기 100원이 들어와요. 100원. 말고 100원. 그런데 이게 거래가 될 때는 얼마로 거래가 된다? 8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주 발행해서 주주야 너 삼성전자 주주가 되고 싶니? 애따 가져와라. 대신에 돈 내라라고 할 때는 삼성은 8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은 100원짜리 주식을 팔고 얼마를 주주한테 받아온 셈이 되는 거죠? 얼마를 받아온 거냐면 8만 원을 받아온 거라 주식 쪼가리 하나를 팔고 얼마의 차익을 남겨먹은 거냐면 삼성 입장에서는 79,900원을 남겨먹은 셈이 되겠죠. 될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남겨먹었다라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합쳐지면 결국 주주가 납입한 돈이 돼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납입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안을 강원랜드 그대로 접목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주주가 2,340억을 납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랬는데 얼마를 벌어들인 거다? 3조 6천억. 강원랜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3천억에서 4천억 가까이 당기순이익을 뽑았고 당기순이익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시그널로 표시로 쌓일 겁니다. 다만 그러면 회사가 진짜 3조 6천억만큼만 번 거냐라고 했을 때 배당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 없겠죠. 회사는 19년, 20년 매년 배당이 얼마가 지급된다? 2천억, 1820억 주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억씩 배당을 고정적으로 하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바꿔 해석하시면 20년간 2천억을 배당했어요. 쉽게는. 그러면 20년간 2천억 얼마예요? 거의 4조 가까이 배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요 내용은 배당을 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말 꾸준히 돈을 벌어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에 해당하는 내용도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회사가 돈 잘 버는 거 알겠고 벌면 50% 배당해 주는 것도 알겠고 회사 정말 튼실하고 괜찮구나. 하지만 진짜 안정적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한번 회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사 자산 총계 4조 3천억, 이 중에서 부채 총계 7천억, 그 다음 자본이 3조 7천억입니다. 자본이 얼마나 튼실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했고 전체 구조상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자산 대비 안에 부채. 그런데 결국은 돈을 조달해 올 때는 채권자한테 조달한 거냐 주주한테 조달한 거냐라고 하는 비를 가지고 봤을 때 아무래도 주주한테 돈을 빌려온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채권자한테 돈을 조달해 왔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자를 뜯겨야 되거든요. 자, 해서 보통 이러한 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딱 요 비를 얘기해요. 자기자본 대비 부채.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심사역들이 대출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는 심사역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과 부채 비율. 자,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일 거냐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요. 질문 던질게요. 일반적인 회사가 자본 대 부채의 비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부채가 더 많을까요? 자본이 더 많을까요? 부채가 더 많다면 100%가 넘어간다는 뜻인 거죠. 어떨까요?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은행에서 보고한 자료상으로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이다라고 한 유가증권 시장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요. 부채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120% 정도 됩니다. 즉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1.2배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약간 리스키한 상장사 이런 쪽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200%, 2배 정도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치입니다. 자, 강원에도 갑니다. 19%.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거요. 뭐 부채 비율이고 논할 가치가 없어요. 너무나 안정적인 구조라는 거죠. 부채 안에서도요. 이 안에서 이자를 묻는 부채는요. 금융부채라고 하는 게 이자를 묻는 부채입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매입 채무, 단기 법인세 부채, 나머지 장기 매입 이런 것들은 죄다 이자 묻는 부채가 아니고요. 이자 묻는 부채로만 따져보시면 유동 비금융 부채라고 해서 여기 안에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비금융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 부채라고 하는 포션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자 뜯기는 부채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입금 있는데요. 이자를 안 뜯겨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한테 돈 빌려가세요. 그런데 이자는 안 받을게요. 라고 하면 얼마를 빌려가셔야 맞을까요?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야죠. 적어도 저한테 돈을 빌려가서 제가 뭐 갚으라고 막 난리치도 할 것도 아니고 이자를 달라고 할 것도 아니라면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땡겨가서 정기금에만 박아놔도 1% 가까이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로 잡혀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를 뜯기는 부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강원애들 들여다보시면 이자 묻는 부채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부채는 있지만 차입이 없다라고 해서 무차입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들어는 봤나 모르겠지만 무차입 경영. 자, 어쨌건 안에 구조상으로는 재무 구조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요. 자산의 내용을 가서 보시면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년 안에 돈 된다. 1년 이상 걸린다. 전체 자산 규모 중에서 한 60% 가까이가 비유동 자산, 특히 유형 자산에 지금 집결되어 있어요.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 있는 건물, 뭐 카지노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형 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외의 나머지는요. 엄청 쌓여있죠. 아까 1조 가까이 쌓여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매년 1조가 넘는 돈이 예금에 짱 박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이자 뿜어내는 게 한 800억 정도 뿜어냈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 손에 돈을 쥐고 있지만 어쩌질 못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강원랜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돈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거면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현금 흐름표는 큰 골격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즉
카지노 사업해갖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진짜 캐시가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런가 하면 투자활동. 카지노 사업으로 들어온 돈을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재무활동, 돈을 빌려주고 받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이 세 가지의 활동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각각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게 기초에 얼마 있었는데 최종적인 말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해서 강원랜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 활동, 영업, 투자, 재무. 다시 정리하자면 영업 활동은 기본 본업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두 번째, 투자 활동이라고 하면 그런 돈을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그럼 투자는요, 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재무활동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쉽게 말해서 주주한테 돈을 얼마나 빌렸냐. 그 다음 채권자에게 돈을 얼마나 빌렸냐. 그걸 어떻게 갚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강원랜드 들어가 보시면, 자, 카지노 매출을 통해서 19년도에 보시면요, 4천억에 해당하는 캐시가 들어옵니다. 4천억. 결국 강원랜드는 캐시 장사예요. 그래서 영업에 창출된 현금이 4,620억이라는 거는 도박쟁이들이 와서 1조 3천억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찍어낼 때 외상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 거죠. 죄다 다 캐시로 장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봐요. 카드로 긁어가지고서 도박비를 내요? 아니잖아요. 캐시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돈 돌아가는 캐시 장사예요. 영업에 창출된 현금이 4,600억. 이자를 받은 게 460억, 이자가 나간 게 20억 정도, 100만 원이니까 2억 정도, 거의 없는 거고요. 이자 묻는 게 없다는 뜻인 거죠. 법인세가 1,000억. 해서 쭉 돌아간 게 결국은 장사해서 4천억의 캐시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게 투자로 한 200억 정도가 나간 것이고, 재무로 1,840억.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600억 번 거 중에서 카지노로 4,500억, 이자 받은 게 400억, 법인세가 1,300억 뜯겨 나가고요. 이 중에 투자를 2천억 하고 재무로 2천억, 즉 주주한테 갚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캐시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재무활동 들어가서 보시면 도대체 재무로 뭐가 나간 거냐, 뭘 갚았다는 거냐, 죄다 배당이에요. 아까 우리가 연간 2천억, 1,800억 배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으로 뜯겨나간 게 재무활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달리 돈을 빌리거나 갚은 건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보건데, 장사에서 카지노를 통해서 번 4천억 중에서 배당으로 얼마가 나간다? 1,840억, 배당으로 2천억이 나가는 거니까 아주 쉽게만 설명하면요, 카지노로 번 거에 반 땅은 배당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반 땅은 배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활동, 투자활동에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꽂혀 들어가 있는데, 투자활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 투자활동은요, 19년 기준으로 결국은 200억의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어요. 유입을 보시면 지금 실제 현금흐름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입과 유출이 있는데요.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감소와 기타 금융자산의 증가가 들어가 있죠. 안에 보시면 증가. 감소와 증가를 보시면 얘가 줄었고 다시 얘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안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증가까지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 합치시면 2천억 정도 되거든요. 2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금을 깨고요. 적금을 깨면 유동자산이 감소하겠죠. 다시 적금을 들어가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적금 깨고 그럼 돈이 들어오고, 적금을 다시 들고 그럼 돈이 다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진 돈이 아니에요. 지금 적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비를 따져보시면 결국은 이 회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4천억 벌어서 2천억은 배당하고 나머지가 다 어디에 들어가요? 나머지가 지금 적금이 조금씩 증가해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머지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데에 돈이 빠져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강원랜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 손익에 해당하는 내용, 다른 기업보다 수익성 월등히 좋습니다. 벌었다 하면 반 땅은 배당합니다. 안정성 측면, 교체 비율 굉장히 낮죠. 그래서 튼실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이 쭉 유지가 되면서 지속돼 왔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요,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굉장히 계속 상승대로 올라가다가 곤두박질 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시면, 그렇죠, 초유의 사태, 코로나가 발생하죠. 그래서 주가가 정말 곤두박질 쳐서 17,000원대까지 꼬꾸로 내려갔었어요. 주가가 34,000원 달리던 것이 50%가 주가가 빠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회복세, 이제 다시 영업장을 개장하고 등등등 회복세인데, 현재 주가가 24,700원, 제가 어제 날짜로 잡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적정 주가가 얼마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분석 의견들을 내는데, 제가 이제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서를 받아서 리포팅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뭐 이건 이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적정 주가가 29,000원이다, 뭐 28,000원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호기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건 영업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매출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재밌었던 게 영업시간이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밤새 합니다. 이게 제한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 1200명. 제한한 게 일 1200. 깜짝 놀랐어요. 제한했는데 일 1200명. 그 다음에 ARS 사전 예약 고객 대상으로 추천 및 입장. 도박하러 가려면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요. 추첨돼서 당첨돼야 도박하러 갈 수 있어요. 예, 보고 참 재밌었는데 어쨌건 요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여기 이제 20년 7월 20날 다시 영업장을 개장하면서 다만 제한적인 입장을 허락하면서 이런 공문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원랜드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주가에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18년, 19년, 20년 쭉 분석해서 보시면 매출액이 있다가 아까 3분의 1 토막 났다는 거, 그래서 영업이익이 확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슈가 있죠. 매출액이 얼마던 죄악세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거의 60% 구가가 뜯어가는 건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 주주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야, 못 벌면 못 버는 것만큼 들 가져가야지.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건 변동비적인 성격이냐 고정비적인 성격이냐라고 봤을 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국가가 비율에 따라 가져가죠. 매출액에 비춰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죄악세긴 죄악세지만 비율에 맞춰서 매출이 주는 것만큼 죄악세도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전체 절대 금액은 줄어듭니다. 다만 강원랜드는 이런 거죠. 안에서 워낙 운영비가 적게 드니까 1조 5천억을 벌었을 때 한 대략 20%, 한 3천억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는 구조였던 건데 1조 5천억이 아닌 예를 들어 지금처럼 4천억을 벌게 되면 그 중에서 죄악세로 뜯겨가는 건 60% 그대로 뜯겨가고요. 근데 그 남은 거 안에서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이런 고정비적인 형태의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죄악세라도 좀 줄여놓으면 4천억 매출로 어떻게든 감당을 해볼 텐데 강원랜드는 그 죄악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도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호조도 있긴 해요. 폐강 기금에 대해서 반환해라. 야, 매출이 줄었으면 죄악세도 줄어야지. 비율대로 뜯어간다라고 한들 지금 고정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엄청난 적자를 강원랜드가 어떻게 감당을 하니? 라고 해서 주주들이 이제 왕왕거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반환을 해라 말아라 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카지노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 등등 테이블에 대한 규제 완화 때 매출이 좀 더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장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주가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어쨌건 과거의 적정 주가는 3만원, 4만원대였었고요. 지금 현재는 24,000원인 거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이걸 비추어서 야 됐다. 공부할 거 뭐 있냐? 돈 사채빚이라도 끌어써서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는 강원랜드가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의사결정 등등은 여러분들 몫인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강원랜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뭐랄까 컨트롤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나? 근데 바꿔 얘기해보면 내가 세상에서 그나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는. 뭐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 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 수험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니즈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도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을 때 저의 절박함은 뭐였냐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집안 좋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약적이고 정말 한풀이를 하자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굉장히 갑갑한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20대의 취업 문 앞에서 정말 좌절 중에 좌절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뼈아픈 시간을 견뎠어야 했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정말 공평하게 시험 봐서 합격만 하면 인생의 한 자락이 펼 수 있는 이 기회가 결국 고시급 시험. 저로서는 그 당시에는 회계사 시험이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공기업을 준비하던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내가 나만 컨트롤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뭔가를 합격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환경 안에 뭘 극복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공정함이 사실은 20대의 그 시고 차고 서럽던 그 시절에 저에겐 너무나 절박했던 그 순간에 저한테는 하나의 빛 같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니즈로 회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강원랜드 가서 도박할 거냐, 아니면 강원랜드 가서 주식을 살 거냐, 아니 됐고 여러분들 영역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내가 나를 투자하자. 그리고 적어도 회계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자락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에 감사해 하면서 저 같으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열심히 하자라는 깔때기 이론이었지만 어찌됐건 재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쭉 경험해왔던 이 전문가로서의 길 안에서 가장 쉽게 풀어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강원랜드 실제 재무제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의 맛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제 점점 회계의 세계로 깊이 발을 좀 들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